담을 넘어 주고받은 연애 편지.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글 읽는 실력이 어렸을 적부터 대단하였지요.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생을 칭찬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지요. 이생이 사는 마을 아랫마을에 최대감이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딸 하나를 두고 있었지요.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고 아주 예쁜 처녀였습니다. 이생이 서당에 갈 적에는 언제나 최대감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최대감집 담 밖으로 지나다니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이생이 최대감집 담 앞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감댁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득 최규수란 처녀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생은 자신도 모르게 최대감 집 담 안을 엿보고 싶었습니다. 이생은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담 밖으로 뻗은 나뭇가지 가운데 가장 굵은 가지를 붙잡았지요. 그리고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나무 위로 올라간 이생은 집 안을 내려다보았지요.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다 보니 꽃밭 옆으로 작은 누각이 보였습니다. 누각 안에서 웬 처녀가 얌전히 앉아 술을 놓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 처녀가 바로 최규수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잠시 뒤 최규수가 수 놓는 일을 그만두고 턱을 괴고 실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모두 읊은 최규수는 눈을 감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최규수의 시를 엿듣고 있던 이생은 더욱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마치 선녀처럼 아름답구나.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의 집 담을 넘을 수도 없으니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잠시 뒤 그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내 글 솜씨를 좀 이용해볼까?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생은 최규수를 생각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났던 이생이었지만 처음 보는 처녀에게 속마음을 표현하기는 아주 어려웠지요. 몇 번을 고쳐 쓴 다음에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생은 그 종이를 소매 속에 숨겨 집을 나왔지요. 혹시 마을 사람들 눈에라도 띄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찌 최 교수에게 전하지? 그때 길가에 널려있는 돌멩이가 눈에 띄었지요. 편지를 돌멩이에 매달아 담 안으로 던지는 것이야. 이생은 최대감 집 앞으로 가서 편지에 돌멩이를 매달아 담 안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최 교수는 몸종인 향아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꽃 구경을 즐기고 있었지요. 향아는 꽃밭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멩이에 매달린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엇일까요? 이리 가져와 보거라. 최 교수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이건 윗마을에 사는 이생 도련님의 글이네. 최 교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벌겋게 달아올라 몸종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지요. 그동안 이생의 사람됨은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최 교수도 이생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편지를 보는 순간 무척 기뻤지요. 최 교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예전부터 도련님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뻤습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만나 뵙고 싶습니다. 최 교수는 몸종을 시켜 답장을 전하게 했습니다. 향아가 돌멩이에 편지를 매달아 이생의 집 안으로 던졌지요. 답장을 기다리던 이생은 애가 탔습니다. 마당을 거닐던 이생은 마침 대문 안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최 교수의 답장임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지요. 이생은 한 걸음에 최 교수의 집으로 달려가 조금씩 어둠이 짙어오는 담 밑에서 서성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하였지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바구니를 맨 줄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망설이지 않고 그 줄을 잡고 담을 넘었지요. 이생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눈에라도 뜰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이생은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최 교수는 향아와 함께 머리에 꽃을 꽂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눈인사를 하더니 이생 곁으로 와 시를 읊었지요. 조금 뒤 최 교수가 몸종을 불렀습니다. 향아야, 술상을 준비해 오너라. 그런데 이곳은 어디지요? 이생이 물었습니다.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작은 누각 아래랍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연못 가에다 누각을 따로 지어주셨지요. 연못 주위에 꽃까지 심으시고 즐겁게 놀도록 마음을 써주신 것입니다. 낭자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딸이군요.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십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높여도 그곳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술 자리가 끝나가자 최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아주 소중한 인연입니다. 전 죽을 때까지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더니 별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최 교수의 말에 이생은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이생은 최 교수와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이생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집 생각을 잊어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난 이생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을 나온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구려. 아무 말 없이 나왔으니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시겠소.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마음이 변치 않구려. 도련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렇게 이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이면 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글 공부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불렀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의 어진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 그런데 너는 저녁에 집을 나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어찌된 일이냐? 혹시 남의 집 담을 넘어다니는 것은 아니더냐? 모든 것이 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아비의 잘못이다. 나도 들어서 조금은 안다마는 최 교수란 처녀도 행실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훌륭한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그 집안에도 먹칠을 한 것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당장 울주로 내려가 농사일이나 돌보며 살거라. 집으로 올라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이생의 아버지는 떠날 준비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던 이생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이생은 서둘러 울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최 교수는 저녁마다 이생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최 교수는 아무 소식도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생이 미웠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약속을 어긴 사람이 아닌데. 이생을 걱정하느라 최 교수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 교수는 몸종을 불렀지요. 향아야, 도련님 소식을 좀 알아오너라. 향아는 이생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이웃 사람들을 붙잡고 사정을 알아보았지요. 향아는 여태 이생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교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아가, 어디가 아픈 것이야? 부모님들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최 교수의 어머니는 밤낮으로 딸을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최 교수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바구니 상자를 보게 되었지요. 상자를 열어보니 잘 접힌 종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이생과 주고받았던 편지였지요. 최 교수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최 대감에게 달려갔지요. 여보, 우리 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오? 아내는 대답 대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아가, 이생이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최 교수는 뜻밖의 말에 당황을 했지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도 모르고 속여온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이생 도련님을 만나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서 우리 집안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생 도련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다 도련님까지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승에 가서라도 이생 도련님께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가엾게 생각하셔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최 교수는 쇠약한 몸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부모님께 똑똑히 밝혔습니다. 그날 밤 최 교수의 부모님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그리고 날이 밝자 예의를 갖추어 중매쟁이를 이생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교수의 집안에 대해 자세히 묻고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나이에 여자를 사귀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소. 내 자식이지만 아직 앞길이 밝은 청년이요. 앞으로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여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리 빨리 결혼시킬 수는 없다오. 중매쟁이는 이생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최 대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드님의 훌륭한 사람됨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기에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정을 꾸리게 하여 학문에 열중하도록 하는 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대감의 글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답장을 써내렸지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요. 그리고 집안 살림마저 어려워지자 하인들까지 내보내게 됐습니다. 일이 어려운 집에 어찌 귀한 따님을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초라한 집안의 아들을 사위로 맞으셔도 되겠습니까? 전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최대감은 이생 아버지의 답장을 읽고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모든 예물과 예복은 저희 집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날을 택하셔서 결혼 날짜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이생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생은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편 최 교수도 이생 도련님과의 결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요. 병이 모두 나은 것 같았습니다. 최 교수의 부모님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생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밝았지요. 그 뒤에 두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습니다. 행복한 생활 속에서 이생은 학문에 더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생은 날이 갈수록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건적이란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서울을 빼앗아버린 것이었지요. 이생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랑캐 한 명이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침착하게 가족들을 피신시켰지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산 등성이를 내려가는데 아내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발목을 삐었는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서방님까지 위험하시니 어서 달아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생은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뒤쫓아오는 오랑캐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이생은 눈물을 흘리며 몸을 피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도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지요.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랑캐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오랑캐는 이생의 아내에게 칼을 들이대며 자기 아내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되더라도 네 놈과 살 수는 없다. 이생의 아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난 오랑캐는 단번에 이생 아내의 목을 쳤습니다. 이생은 들판을 헤매며 오랑캐를 피해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들이 싸움에 져서 쫓겨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생은 옛날에 살던 집으로 재빨리 달려가 보았지요. 하지만 집은 불타버렸는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깊은 밤이 되자 어디선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돌렸지요. 뜻밖에도
아내가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역시 살아 계셨군요.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생은 아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별일 없었구려. 이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처음 본 순간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헤어지는 슬픔도 겪게 되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 줄만 알았지요. 저는 오랑캐에게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어느 누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해골은 들판에 뒹굴고 있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기에 이리 서방님이 계신 이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승에서라도 다시 부부로 만났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생은 옛날에 살던 집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했습니다. 또 오랑캐에게 빼앗겨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지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피난 가기 전날 밤 돈이 될 물건들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자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날이 밝고 아침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재물을 묻어둔 곳으로 갔습니다. 땅 속에는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생은 양쪽 부모님들의 시신을 찾아서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 뒤 이생은 세상 모든 일들이 쓸모없이 생각되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지내고 싶었지요. 이생은 집 밖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아내와 시를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서방님과 헤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슨 엉뚱한 소리요? 저승의 명령을 더 이상 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목숨을 이어가느니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부모님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에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인간 세상의 욕심을 내게 되면 옥황상제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 서방님까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산속에 흩어진 제 시체만이라도 거두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 세상에서 서방님의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이생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생은 아내 시체를 찾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곁에 무덤을 만들고 예쁜 꽃들도 심었지요. 그 뒤 이생은 하루 종일 아내를 생각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마침내 병까지 얻게 되었지요. 이생은 그렇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생의 그 슬픈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했다고 합니다. 칼을 두고 잔 조조. 위나라의 조조는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잠이 들면 절대로 곁에 오지 말라. 나는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는데 잠결에 나도 모르게 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죽인다. 각별히 주의하라. 어느 날 조조가 잠이 든 척하고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끼는 시종 한 사람이 조조의 침실로 들어왔지요. 시종은 이불을 끌어당겨 조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조는 머리맡에 있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조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종을 칼로 찔러 죽였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조조가 잠이 들었을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조는 또 이런 말도 자주 하였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단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가까운 시종을 불러 은밀하게 말하였지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오늘 밤 내가 침실로 들어가면 너는 칼을 품고 나에게 오너라. 그럼 나는 내 심장이 쿵쾅 뛴다 하고 소리칠 것이야.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너를 붙잡아 사형에 처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내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럼 내가 나서 너를 도와주고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시종은 조조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조조가 시키는 대로 하여 신하들에게 붙잡혀 형장에 끌려갔지만 조조가 구해주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았지요. 결국 시종은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시종은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조조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지요. 주위 사람들도 조조에게 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심장이 쿵쾅 뛴다더니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감히 영모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울음 소리. 아주 오랜 옛날 숲속의 온갖 새들이 저마다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 어미 까마귀와 아들 까마귀가 살고 있었지요. 아들 까마귀는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어미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들 까마귀는 어미 덕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어미가 아들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자랐으니 네 힘으로 먹이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니? 안 그러면 결국 죽게 될 것이야. 아들 까마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미새의 설득에 혼자의 힘으로 먹이를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미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 결국 아들 혼자서도 먹이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가 아들 까마귀에게 말하였지요.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아주 아리따운 암컷 까마귀를 찾아 배필로 삼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 어미 까마귀에게 애군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예뻤지만 게으르고 먹는 것만 밝혔지요. 게다가 성격까지 못되어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까마귀는 아내가 무서워 어미가 맞아도 못 본 척을 하거나 상관하지 않았지요. 나중에는 아내와 함께 어미에게 몹쓸 행동까지 했습니다. 어미는 자기 처지가 이런 지경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어미 까마귀는 몸져 누웠지만 아들은 모른 척을 했습니다. 얘야, 어미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지 않으련?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구나. 하지만 아들 까마귀는 고약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직접 찾아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는 어미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미 까마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지만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터라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래도 아들 까마귀에게는 효심이란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미의 죽음 앞에서 구슬프게 울었지요. 그들은 어미의 죽음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새들도 다 같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들 중 가장 노래를 잘한다는 종달새가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 때문에 부모를 버리다니 염치도 없는 놈. 까마귀라네. 부모가 아픈데도 돌보지 않다니. 이 못난 놈 까마귀야. 어머니 살아생전엔 모른 척 해놓고 우습구나. 살아계실 땐 효도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야 통곡을 하다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녀석을 본 적 있어? 새들이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보았지. 처음 보았어. 아들 부부는 모두가 입을 모아 자기들을 비난하자 처음에는 창피하다가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그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모두가 까마귀야 그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검은 연기가 나온 곳. 조선 선조 때 토정 이지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지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마턱 밑에서 글을 배우다가 서경덕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서경덕에게서 많은 학문을 전수받아 천문, 지리, 음양 등의 도를 통했습니다. 그는 풍수 지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신통력까지 지니고 있었지요. 그가 지금의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여 강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을 구하였지요. 그는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지암은 운막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요. 그래서 토정이란 호가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정 이지암은 풍수 지리에도 능하여 전국을 두루다니며 명당을 찾아내었지요. 하루는 그가 청주의 아양산에 올라갔는데 동쪽에 있는 우암산에서 대장군의 웅장한 전기가 하늘로 뻗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토정은 황급히 우암산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지요. 우암산에 올라가 보니 마침내 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혈이란 풍수지리에서 전기가 모인 자리를 말한답니다. 그 혈에서 웅장한 기운이 솟아올라 하늘로 뻗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야.
이곳에서 천하제일 가는 대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 태어날 것이 분명하군. 토정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봐 가짜 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푯말을 하나 세워 놓았지요. 이 혈은 장군에게나 맞는 자리이니 여느 사람들은 묘를 쓰지 마시오. 이렇게 푯말을 써놓고 돌아서던 토정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빼앗기면 어쩌지? 생각다 못한 토정은 푯말 뒷면에다 다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자리는 토정 이지함이 본 것이니 틀림이 없다. 토정은 그렇게 해놓고서야 마음이 놓여 우암산을 내려오게 되었지요. 며칠 후 진천에 사는 풍수쟁이가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우암산에서 뻗치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토정이 어느 사람은 묘를 쓰지 말라는 푯말을 세워놓은 채 있었지요. 한 발 늦었군. 풍수는 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토정이 명인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야. 하지만 이런 명당 자리를 놓칠 수야 없지. 풍수는 토정이 세운 푯말을 뽑아버리고 자기 조상의 묘를 이곳에다 옮기려고 가짜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황소 울음소리와 함께 온 산이 흔들리더니 가짜 묘 속에서 우두 장군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풍수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눈에 불을 켠 우두 장군이 입에 피를 흘리며 큰 소리로 울더니 다시 가짜 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고 나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가짜 묘를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가짜 묘는 검은 바위로 변하고 풍수는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개를 넘고 있던 토정은 갑작스런 황소 울음소리와 함께 우암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토정은 욕심 많은 풍수의 실수로 뒷날의 국난을 이겨낼 훌륭한 대장군이 태어나지 못했음을 두고두고 애석해했다고 합니다. 비를 내리게 한 자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의 어느 해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지고 말았지요. 마을 촌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살 수 없으니 기우제를 지내려 하오. 모두들 정성 들여 음식을 장만하도록 하시오. 이 마을 뒷산에는 하늘에서 신선님들이 놀러 내려오는 신선 바위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녀자들은 몸을 정갈이하고 목소리가 담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촌장님의 말씀에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낼 음식을 하느라 아주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말썽쟁이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신이나 제를 올릴 음식에 손을 대고 다니다가 촌장님에게 떡하니 걸렸지요. 네 이놈들, 감히 여자아이들이 제를 올릴 음식에 손을 대다니. 당장 이 녀석들을 가두어 놓아라. 촌장님,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자매들은 울고 떼를 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선바위로 남자들이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는커녕 우물까지 말라붙게 되었지요. 인정이 많던 동네 사람들도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셋이나 날뛰었으니 부정탈 짓을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어. 이것들을 당장 동네에서 쫓아내야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 자매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말하였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농사도 망치고 우리들도 마을에서 쫓겨날 거야. 어서 빨리 좋은 생각을 해보자. 둘째가 이런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든지, 동네에서 도망을 치던지, 비를 내리게 하던지. 셋째가 말하였지요. 비를 내리게 하면 되지. 세 자매는 그렇게 속닥속닥 하더니 부엌으로 쪼르르 들어가 꿍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빵빵해지자 자매들은 몰래 신선 바위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셋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옷을 내리고 앉아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쓰자 뿡 하고 방귀가 나오더니 뿌지직 뿌지직 하며 신선 바위 위에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싸게 되었지요. 순식간에 바위는 똥바위가 되어버렸답니다. 바위 위에다 똥을 싼 세 자매가 후다닥 도망치듯 내려오는데 다 내려가기도 전에 투둑 투둑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신선님들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세 자매 덕분에 풍년이 들어 잘 살게 되었지요. 그 뒤 세 자매들에게 가뭄이 들면 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세 자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신선 바위로 남자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때부터 이 마을에 가뭄이 들면 여자들이 모두 모여 신선 바위로 똥을 누러 간다고 합니다. 꿩거기를 먹고 태어난 아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꿩이 날아오르다가 어느 곳에 이르면 땅에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날아가던 꿩이 왜 저곳에만 가면 떨어지지? 나무꾼은 꿩이 떨어지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마리도 넘는 꿩이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이 땅에 떨어져 있는 꿩 한 마리를 집으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꿩 옆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멀찌감치 구렁이를 살펴보니 독을 잔뜩 품은 눈으로 날아오는 꿩을 쏘아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꿩이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일도 다 보네. 나무꾼은 놀라서 꿩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주워온 꿩 한 마리를 지게에 매달아 놓고 얼른 나무를 한짐하였지요. 마침 아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참 잘 되었다.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나무꾼은 꿩을 아내 앞에 내밀었지요. 갑자기 웬 꿩이에요?
뭐긴 뭐야. 내가 당신 주려고 잡아온 거지. 역시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의 아내는 모처럼 고기를 먹게 되어 기뻤지요. 그래서 꿩을 잘 손질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혼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꿩고기를 먹고 난 나무꾼의 아내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10달 뒤 아내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자 나무꾼은 아기의 이름을 꿩덕이라 지었지요. 아내가 꿩고기를 먹은 덕분에 태어났다고 하여 꿩덕이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꿩덕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과 아내가 들에 일을 하러 나가고 꿩덕이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꿩덕아, 꿩덕아. 누가 살인문 밖에서 꿩덕이를 불렀습니다. 살인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놀라 뒷걸음을 치는 꿩덕이에게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밥인 꿩을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 이젠 내가 꿩 대신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네가 15살이 되면 그때 잡아먹으러 올 것이야. 이 말을 남긴 구렁이는 스르르 살인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꿩덕이는 어쩔 줄 몰랐지요. 저녁이 되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셨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와의 일은 그렇게 꿩덕이 혼자만의 비밀이 된 것이었지요. 꿩덕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저녁밥을 차려 들고 왔지만 꿩덕이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니? 그냥 배가 아파서요. 꿩덕이는 구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밥 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꿩덕이의 나이 15살이 되었지요. 꿩덕이의 부모님은 아들 꿩덕이를 건넌 마을 처녀와 혼인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꿩덕이의 혼인 날이 바로 구렁이가 꿩덕이를 잡아먹겠다고 한 날이었지요. 혼인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도 꿩덕이는 잠잘 생각도 않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셔요? 숨기지 마시고 제어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막 결혼한 새색시가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시지요? 새색시가 다그쳐 묻는 바람에 꿩덕이는 할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새색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구렁이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꿩덕아, 그때 약속을 잊지 않았겠지? 그럼 어서 나와. 내 밥이 되려무나. 그러자 꿩덕이 대신 새색시가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는 꿩덕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일이 아니니 상관 말고 들어가거라. 마침내 새색시와 구렁이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새색시는 막대기를 들고 구렁이에게 덤볐지요. 새색시는 어서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재촉하고 구렁이는 꿩덕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새색시 기세에 눌린 구렁이는 입에서 구슬 하나를 토해내었지요. 이것을 가지거라. 이 구슬은 무엇이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것이야. 새색시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계속해서 싸우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구슬을 또 하나 토해내며 말하였지요. 이 구슬도 너에게 줄게. 이건 붉은 건 나와라고 하고 외치면 다 나오는 구슬이야. 난 그따위 구슬은 필요 없어. 그러니 어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새색시가 구렁이에게 계속해서 덤비자 겁이 난 구렁이는 마지막 구슬까지 새색시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뭐하는 구슬이니? 이 구슬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구슬이지. 누구든 죽으라고 외치면 죽는다고. 구렁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색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담 구렁이 너나 죽거라. 그러자 구렁이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목숨을 구한 꿩덕이는 그 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소를 잃어버린 사람. 옛날에 어느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어디로 간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억울했던 소 주인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외양간에 묶어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말을 들은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한마디를 하였지요. 소를 찾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점심 도시락을 찬 후 갓을 쓰고 길을 떠나십시오. 길을 가다 똥이 마렵거든 아무 데서나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면서 도시락을 풀어 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알 도리가 있을 겁니다. 소 주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니 더욱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군가 자기 소를 훔쳐갔다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웃 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을 것 같았지요. 점쟁이의 말은 믿기 힘들었지만 소를 찾기 위하여 일단 무슨 일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소 주인은 다음날 아침 도시락을 싸서 허리춤에 차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 주인이 숨이 차도록 마구 달려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에 똥이 마렵기 시작하였지요. 소 주인은 이웃 마을과 통하는 길목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똥을 싸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중얼 말하였지요. 거참 별놈이 다 있구나. 밥을 먹으며 똥을 싸는 놈이 없나? 방 안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소주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 밥을 먹으면서 똥을 누지만 어떤 놈이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개를 돌아 한 골짜기로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방 안에서 소를 키운답니다. 내 살다 별일을 다 보았구려.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보네요. 소 주인은 그 사람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시락을 도로 싸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집 뒷방에 자기 집 소가 매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 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참으로 용하구나. 소 주인은 그 길로 자기 소를 찾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 오랜 옛날 푸에르토리코에는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사람처럼 말도 잘하였지요. 그런데 이 앵무새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 이름인 카타뇨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번을 가르쳐도 그 말은 못하네. 앵무새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얼마 뒤 똑똑한 앵무새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앵무새를 사려고 찾아왔습니다. 앵무새 주인은 정이 된 앵무새를 팔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앵무새를 팔았지요. 그런데 이 앵무새는 자기 고향 이름인 카타뇨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자 앵무새를 산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팔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내 앵무새를 사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바로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해보렴. 카타뇨라고 말해보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앵무새는 그 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어느 날 새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새장을 탕탕 치며 말했습니다. 어서 말하지 못해.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하지만 여전히 앵무새는 카타뇨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야. 앵무새는 그런 새 주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청만 부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앵무새와 실랑이를 벌이던 새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앵무새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 주인은 앵무새를 닭장 안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지요. 네 놈은 이 닭 머리보다 못하는군. 이 녀석들을 잡을 때 너도 같이 잡을 거니 기다려라. 닭장 안에는 닭 4마리가 있었습니다. 내일 잡아먹을 닭이었지요. 다음날 닭장 속에 들어간 새 주인은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닭장 속에 있던 4마리 닭 가운데 3마리가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은 한 마리 남은 닭 앞에서 앵무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말해. 어서 말하라고. 카타뇨 카타뇨. 왜 말을 못해 이 바보야? 새 주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쩍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빨리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하지만 닭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앵무새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3마리 닭을 죽이고 4번째 닭에게 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새 주인은 한동안 너털 웃음을 지었지요. 물론 앵무새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죽이기는커녕 그 뒤로는 앵무새를 놀리지도 앵무새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앵무새를 닥달한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